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7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7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10월 11일 대체 공휴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원래대로 수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고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교재 44페이지까지 관광구조 구성 요소 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주체, 객체, 매체 이것도 강의실에서 한 번 더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건너뛰고 오늘은 교재 2장 관광의 역사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2장 관광의 역사.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교재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재를 안 갖고 오시면 강의실에 교재를 안 갖고 오시면 수업을 들을 수는 있으나 결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필요합니다. 멍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교재를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관광의 역사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학문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으로 독립된 과목으로 돼 있죠. 그런데 다른 전공은 모르겠어요. 관광은 역사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구가 빈약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관광사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자, 오늘은 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관광의 발전 단계에서 대학 교재들을 보면 표나 그래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표나 그래프가 있는 거는 저도 책을 쓰지만 나름대로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들을 잘 보시면 그 과목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표 2-1, 67페이지, 표 2-1입니다. 표 2-1, 관광의 발전 단계. 크게 하나, 둘, 셋, 뭐 4개로 나눠 놨네요. 제일 처음에는 차례차례 설명을 할게요. 단계 부분에서 여행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행. 이거는 투어는 움직이는 걸 갖다고 그랬죠. 여행의 시대. 근데 과거에 시계를 보면 고대부터 1830년대까지래요. 말까지. 그냥 연구자의 그 직관에 의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뭐 그닥 중요하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여행의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는 계급 사회였죠. 뭐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습니다만 조선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계급 사회죠. 귀족과 아니죠. 우리는 서양이 아니고 양반과 평민, 그죠? 양반과 평민 그리고 노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예는 뭐 여행을 못 하겠죠. 쉽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를 보면 주인하고 같이 거주하는 솔거노비가 있고 밖에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죠. 외거노비라는 주인집 밖에 따로 거처를 만들어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신부는 노비는 마찬가지예요. 그 노비가 아유 가을인데 단풍놀이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럼 평민들은요? 평민들도 여유가 없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다닐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남는 거는 양반들이죠. 요 교재형 관광계층은 귀족, 승려, 기사. 그러니까 이건 서양 얘기죠. 서양의 기사들이요. 특권 계급. 그다음에 밑에 일부의 평민 중에도 조금 부유한 평민들이 있죠. 상인 계층들이요. 뭐 나 굳이 구분을 한다면 중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귀족 승려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다녔죠. 그들은 마음대로 가니까. 우리나라의 그림, 옛 그림 같은 거 보면 여행 다니는 귀족들의 그림들이 솔창이 눈에 띄기도 하죠. 잠깐만요. 시간이. 제가 의상을 밝은 걸 입으면 시계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 그러니까 우리도 양반집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또 서양에서는 이제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또는 이제 최상위층에서는 향락, 물놀이, 뱃놀이 뭐 그런 걸 위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여행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관광의 정의에서 관광은 반복적으로 일상의 거주지를 따라 탈피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현상으로 있죠.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탈피가 가능한 층이 귀족층, 승려층, 그죠? 스님들도 많이 다녔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관광의 시대예요. 관광의 시대. 지금 이 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어차피 설명할 건데 왜 두 번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로 가면 이해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시죠. 관광의 시대는 184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뒤에 대중관광에서 설명할게요. 이때는 여전히 특권 계층, 근데 여기서는 부르주아층이 나오죠. 평민, 부유한 평민, 부르주아 역시 후기로 이때는 부유한 평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닌 거는 왜 다녔냐면 주로 관광 동기가 앞에서는 귀족들은 종교심이었던데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는 지적 욕구,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 그래서 새로운 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의 앞에서 정의할 때도 관광, 볼관자, 빛광자를 썼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은 것을 보러 가는 거죠. 배우기 위해서.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 현재 코로나 말고 코로나 직전까지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배우는 여행이요.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게 인문학 기행 같은 거 있죠. 인문학이라면 역사, 철학, 문화, 음악, 미술 복잡하게 포함이 되죠. 그런 것들을 위한 거여서 뭐 독일에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여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주로 유럽 인문학 기행을 떠나요. 근데 단체로 한 15명 정도 모아서 떠나시는데 아주 고정 고객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을 간다 그러면 뭐 독일의 음악가 모차르트 뭐니 많죠. 그 음악가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 가서 인솔자는 본인이 직접 인솔해서 가는데 유럽에 가서는 주로 누가 가이드를 하냐면 현지에서 독일로 칩시다. 모차르트니까 독일에서 음대 대학원을 다니거나 음악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요. 유학생 중에 그런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해서 여행을 합니다. 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해주기가 쉽죠. 일반 가이드보다는. 물론 일반 가이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게 음대생을 요구하는 게 그 여행사를 하시는 그분이 기획한 게 아니라 고객층에서 그걸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술 쪽으로 갈 때는 미술의 조예계가 깊은 미대생 중심으로. 그러니까 점점 욕구가 거세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거 목이 아니고 자원해설 시간이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 유행했던 거는 지금 최근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 직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여행 박살 났었잖아요. 참고로 지금 오늘 10월 11일인데요. 아마 벌써 그 괌인가요? 그거는 여행 가는 거
예약 다 찼다고 그러죠. 가격은 비싼데. 괌도 가고요. 이제는 싱가폴도 가고요. 하나씩 하나씩 여행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당분간은 아마 단가가 무지 셀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행업이 다시 살아날 징조를 보여요. 근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업은 아무리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망할 수 없는 산업이다. 단 여행의 행태가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 지적 욕구로 해서 최근까지 있었던 거는 청소년 인문학 기행, 아마 페이스북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교육열이 세죠. 그러니까 외국 유럽의 대학이라든가 오래된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기행. 또 그러고 나서 그게 좀 되니까 미주 쪽으로 뭐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뭐 대학 한 바퀴 MIT 돌면서 하는 그런 기행들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뭔 얘기하면 앞부분에서도 그랜드 투어를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랜드 투어. 왕 아들이 되게 무식하니까 대신들을 시켜서 야, 뭐 내무부 장관 아들 데리고 쫙 한 바퀴 돌고 와. 다음 그래야 얘가 좀 뭔가 배우고 통치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귀족들도 어이씨, 왕 자식만 자식이냐. 우리 자식도 자식이다. 그래서 그랜드 투어에서는 보통 그게 2년, 3년 정도 걸려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걸 현대로 확산을 시키면 현대에서도 여러분들이 여행 특히 전공자로서도 그렇고 전공으로 안 가신다고 해도 하는 거는 여행은 굉장히 옆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슬슬 풀리니까 11월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에서 쓰는 용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with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그냥 감기처럼 함께 백신 맞고 치료제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치료제도 나왔다고 그러죠. 치료제도 나와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행을 많이 다니십시오. 지금 이 와중에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2학년 자원해설위원과 3학년 문화관광원은 프로젝트가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됩니다. 자원해설은 주제가 부산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밖으로 나가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은 부산의 독특한 문화를 찾아서 결국은 다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학생들은 되게 만족하죠.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우니까. 그래서 다른 대학과 달리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는 매 학기마다 여행을 가죠. 답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답사를 시행하는 학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저희는 답사를 했습니다. 왜? 관광은 현장에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우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학생들이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교수님 왜 저희는 실습실이 없습니까? 뭐 컴퓨터실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잠깐 옆으로 서서 얘기를 하면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만들 때는 좋으나 그게 딱 2년만 지나면 유지 보수 관리비가 무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시겠죠. 유지 보수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생회비로 그 학과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됐어요. 학과 예산에서. 학생회비가 아니고 학과 예산. 그럼 거기다 다 쓰고 나면 돈 쓸 돈이 없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 속도는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집에 컴퓨터 있고 스마트폰 있고 노트북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넘어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우리는 실습실이 없습니까? 뭐 조리 실습실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실습실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소인국 테마파크를 만들까?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에 다니죠. 아마 내년부터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년 1학기부터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다녀야 된다는 얘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지적 욕구에 의해서, 인간의 지적 욕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있는데,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고요, 맨 꼭대기가 그 심리적 욕구예요. 최상 욕구가 지적 욕구거든요.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구경하러 다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랜드 투어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가면, 그러니까 젊은 애들끼리만 가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뛰어난 아이가 아닌다면 새로운 걸 배워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동반해서, 개인 교사를 동반해서 그걸 했던 거고요. 아유, 시간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됐고요.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요, 참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겠는데, 이건 짧은 시간 하려니까 그렇다고 수박 겉핥기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갑니다. 어쨌든 됐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대중관광입니다. 영어로는 매스 투어리즘, 대량 관광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까지. 왜 2차 세계대전이냐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가장 큰 문제가 대량으로 이동할 수단이 없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 2차 대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2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서 폭격을 해야죠. 비행기 만들어야죠. 비행기 만들어졌고요. 물론 그 전에도 만들어졌지만 군사 목적으로 하니까 온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 비행기 만들어서 폭격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수송해야죠. 수송기, 그러니까 항공기가 엄청 발전했죠. 똑같은 식으로 배도 마찬가지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거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되게 똑똑한 거죠. 그래? 그럼 이걸 어디다 쓸까? 오케이, 사람을 실어 나르자. 그러면서 이제 전문적인 여객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항공기 산업, 그러니까 여행산, 항공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까지 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관광이에요. 대중관광.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복지관광, 국민관광까지 나와요.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근대까지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국민들을,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이때는 거의 이제 민주주의, 물론 일부 왕정도 있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으나 어쨌든 이때는 민주주의니까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되죠. 복지관광,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선거도 그렇고 복지적인 이슈가, 복지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하고, 물론 이제 경제적이니까 건너뛰고, 앞으로는 기본소득제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기본소득제요. 기본소득이란 일정 소득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 안을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 이유는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밖으로 안 나가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김밥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가끔은 스파게티도 사 먹고 뭐 스테이크도 썰고 하겠죠. 그래야만 스테이크를 납품하는 정육점도 살고
또 수송업체도 살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점점 4차 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줄지요. 로봇이, 물론 전 분야에서 로봇이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로봇 그렇게까지 겁낼 건 없으나 상당히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것들은 로봇이 대체를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중학교 때 중3쯤인가요?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4대1로 졌어요. 3대1인가 4대1로 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충격에 빠진 인공지능이 제가 공부를 해보면 모든 산업을 대체하지는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가 인공지능 혹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로봇이 대체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 직업에 진출해도 오래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죠. 지금 보면 가장 쉽게 콜센터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이 콜센터의 성지였어요. 딱히 뭐 그 큰 제조업이 없으니까 콜센터를 유치를 해갖고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어쩌고저쩌고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지금은 콜센터도 채팅을 자동으로 하죠. 챗봇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컴플레인 하는 게, 응답이 오는 게 사람이 하는 게 대부분 사람이 안 해요. 요즘은 챗봇이라고 해서 걔가 그냥 메일 보내고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무서운 세상이 되죠. 무서워할 건 없죠. 어쨌든 근데 그러면 잠깐 옆으로 가서 여행 산업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나? 고민이 많았죠. 저도. 만약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데리고 관광은 유망한 산업입니다. 얘기 못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못해요. 예.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니까.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인공지능에 관한 책들, 뇌과학, 로봇에 관한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대체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 30년, 50년 뭐 그렇게 보면 대체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비행기 예약, 발권 그런 거는 로봇이 대체하겠죠. 옛날에는 그랬거든. 저 뉴욕 가려고 그랬는데 며칠 날이요. 예, 몇 시 비행기쯤으로 가시려고요. 아무거나 싼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가 다 찾았거든요. 예약 발권해서. 그래갖고 요거 있는데 요걸로 가시겠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띡 누르기만 하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예약 발권을 하는 분들은 줄지요. 뭐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항공사별로 또 예약 발권 시스템이 또 달랐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느라고 난리를 친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분야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오기는 오고 로봇이 오긴 와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가 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체가 안 될, 대체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거.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행산업은 여기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해요. 그 왜 자꾸 변하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항공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항공기가, 수송기가 이제 민간인들을 실어나르는 여객기가 된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항공기가 나와서 됐고요. 또 사람들의 욕구가 변하죠. 그 해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컴덱스라는 걸 하거든요. 전 세계 IT 기기의 전시장이요.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라스베가스로 날아가요. 물론 기업체도 있지만 그 민간인들도 많이 가요. 점점 기계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뭐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도 거기서 전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건가, 그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고민을 하는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주변을 자꾸 관찰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주차 첫 번째 시간이 돼서 과제가 뭡니까? 과제는 뭐냐면 관광의 발전 단계에서 제일 첫 번 단계가 무슨 단계죠? 여행의 시대, 여행의 시대, 여행의 시대. 이렇게 5글자, 여행의 시대, 시대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걸로 관광학개론 7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